잠재의식은 아주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백지처럼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아무런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그 위에 써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도서관에 앉아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잠재의식은 그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전 오늘 출판사 매출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기에 저의 잠재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저에 대한 관념은 난 도서관에 있다. 난 매출이 별로 좋지 않다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입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만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는 혼잣말로 난 가난하다 라고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은 난 가난하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의 무게가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면 난 가난하다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이런 인식 과정은 조금 유별난 것이 있습니다. 1인칭의 현재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난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난 가난했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을 I am, 즉 나는 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현재의식의 주장 중 미래에 하겠다는 결심마저도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은 매우 쉬웠을 겁니다. 난 새해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1등할 거야 라는 주장과 함께 잠재의식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구조였다면 새해가 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지금 현재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즉 현재 나의 상태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나, 매번 결심만 되풀이하는 나, 여전히 하위권인 나를 받아들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 건강해지고 말 테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 안에서 미래에 대한 결심은 쳐다보지도 않고 현재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는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만이 각인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상상의 작업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모든 것은 지금 현 상태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1인칭의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는 속성 때문에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상상의 법칙을 이용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내가 건강한 것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는 열이나 힘이 빠진 감각, 그런 모습에 익숙해진 이성,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 우리의 위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안에서 이 위치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현재 이성과 감각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고 먼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자 난 지금 건강하지 않아 라는 주장이고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부자가 아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난 지금 가난해 라는 주장이고 난 충분한 인간관계를 원해 라는 마음은 난 현재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난 지금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잠재의식 안에 이런 관념은 또한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가난의 속박에 더더욱 가두고 황량한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념은 더 황량한 인간관계로 만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조금도 먼 미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곳의 나에 대한 주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10년 후여서도 안 되고 10분 후여서도 안 되고 10초 후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식에 매여 있는 마음은 그 주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식은 이성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부족한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얻었다는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 즉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서 살펴야 할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영노력의 법칙이고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그리고 가장 깊게 연구해 봐야 할 법칙입니다. 영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음을 다룬다면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결핍만이 남습니다. 네빌링의 방식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지금 현재로 그린다는 사람들 대부분 역시도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은 현재형으로 받아들인다는 착각 속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욕망이 사라지는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상상을 하면서도 욕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1인칭의 현재형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네빌링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현재로 느끼는 데에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이를테면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노는 장면을 목표로 잡고서 그 장면을 상상한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현재의 사실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그게 나의 목표이고 소망이다 라는 마음으로 상상을 할 뿐입니다. 바닷가에서 여행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미래의 나의 목표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이런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는 항상 실패입니다. 마음의 법칙은 정확한 원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더라도 이런 원리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반대의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더더욱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노력의 법칙과 관계에서 상상의 법칙을 살펴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때도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망을 그려보며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면 결핍만 각인되어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상상의 법칙의 이론적인 측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법칙을 실제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영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노력의 법칙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상상의 법칙에 대한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소망이란 것을 지금 현 위치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해질 것이다. 혹은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를 얻을 것이다. 혹은 부유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결핍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마음만 있다면 잠재의식에는 계속해서 결핍만이 각인됩니다. 이것을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과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우선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에 나오는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강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기점으로 극장을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아니면 2층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자인 제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같은 극장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장을 연단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청중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 뒤에 펼쳐져 있는 스크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다고 사실로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제가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해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안정의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저의 육체는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합니다. 만약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난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성은 여러분의 목적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네빌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서,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망이나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접 그곳에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계속해서 내가 목적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너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너는 지금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한계를 각인시킵니다. 즉 나는 이미 그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것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결핍은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여 나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상상의 법칙이 의도하는 목표는 우리 의식의 초점을 지금 이성과 감각이 말하는 나로부터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옮겨놓는 겁니다. 아니, 옮긴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 목적지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상사의 구박을 받으며 이미 멀어져 버린 승진의 꿈을 그저 아쉬워하다가 의기소침한 채로 잠자리에 들려는 나의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이런 이성과 감각이 말하는 현실은 무시한 채 이미 승진을 했고 축하해주는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가고자 한다면 무조건 영노력의 법칙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려는 것은 지금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더더욱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는 얻는 장면도 아니고 그것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물론 무언가를 얻는 장면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결핍의 상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것을 이미 얻어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을 이용한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화해를 하는 장면보다는 이미 친해져서 어딘가에 가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다면 경제적인 궁핍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돈을 쓰는 장면이 좋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가 낫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몸이 건강해져서 내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장면, 즉 건강한 육체를 쓰는 장면이 더욱 좋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면 사랑 고백을 받으면서 감동하는 장면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함께 누리는 장면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본다면 상상을 하고 난 후의 느낌이 상상을 하기 전의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욕망은 사라져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느낌은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것을 뜻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상상의 법칙에 대해 들어본 후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았는지 기억해 보세요. 아마도 그중 다수는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채우려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픈 부위가 낫는 것을 상상했을 겁니다. 즉, 다리가 아픈 사람이라면 다리를 상상한 후에 그것이 나아 있는 장면을 상상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호전되는 것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결핍에 정면 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결핍에 대한 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부하려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더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내 머릿속은 그것만으로 채워집니다. 이것 역시도 영유력의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결핍이 조금 두드러진 것일 때에는 이런 결핍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기보다는 즐거운 다른 장면을 상상해서 이런 결핍이 의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적의 문제집 중에는 문제 바로 밑에 정답이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지 않으려고 책받침이나 손을 이용해 정답을 가리고 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리는 것이 귀찮을 때는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는 답에는 눈이 안 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침반이 자석을 향해 가듯 오히려 이런 결심으로 인해 눈이 정답을 향하게 합니다. 이런 결심이 제가 마음먹은 일을 더 방해하는 기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부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더더욱 크게 다가오는 영유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지금 아픈 부위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완벽하게 치유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즉, 지금 현재 아픈 부위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이 완벽하게 치유가 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해보셨나요? 혹시 답을 보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저의 경험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요? 아픈 곳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픈 부위를 내 마음 속에 더 확대하지는 않았는지요. 결핍된 곳을 완벽함으로 바꾸려는 상상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핍의 정도가 크고 현재도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결핍에서 해방되는 데에는 숙련된 솜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결핍된 부위를 더 크게 확대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그 두드러진 문제가 아닌 다른 소망에 집중해서 지금 결핍을 우회적으로 있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말했듯이 이것은 상상의 법칙에 대한 전면 승부는 아닙니다. 정면 승부라면 어떤 상상이라도 잘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고 난 후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정면 승부입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를 택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상력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승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것과는 관계없는 소망에 집중해 보는 건 역시 좋은 측면 승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더 시크릿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던 한 동성애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개그맨이 되기를 원했지만 무대에 섰을 때도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무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고 비참했습니다. 여기서 빌 해리스는 해결책으로 당신은 원치 않는 것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럴수록 상황이 더더욱 나빠진다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것들을 향하던 시선을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리고 무대에서도 상황은 바뀝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개그맨 일에서도 더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그렇게 문제와 싸우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에 몰두했을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악에 저항하기보다는 선에 집중하라는 것은 마음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라면 오히려 다른 소망이나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결핍에서 잘 벗어나지 않을 때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즉, 병이 나았다는 상상보다는 병과는 관련이 없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진 장면,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 즐겁게 누군가와 놀고 있는 장면과 같이 자신이 좋아할 만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플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바쁘면 아플 시간조차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픔은 무시를 당한 것이 쑥스러웠는지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픈 부위를 항상 생각하며 낫는 것을 상상하려 했지만 어느새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찾게 되어 그것에 온 신경을 기울였을 때 점점 아픈 부위에 신경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다가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것과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를 떠올리는 비중이 많아지다가 결국 내 삶의 대부분은 원망을 하는 데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을 교정해 보려고 해도 그 부정적인 것이 너무도 커서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보려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정만 키울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획 세우고 하고 싶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원망의 대상이 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망하던 대상이 떠올랐을 때도 예전처럼 밉지 않습니다. 이것을 응용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나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한 채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가. 만약 약간의 실수라도 있다면 세상의 질서는 모두 깨지고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충돌되는 카오스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넓은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게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하나의 질서가 이 거대한 세상을 질서 잡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얼마나 사소하고 작은 것들인가. 그런데도 마치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양,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정연하게 만드는 질서는 나의 부조화를 바로잡을 힘도 없는 것처럼 나는 작은 문제들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서 결국 내 마음을 전부 차지하게 만든다. 우리가 가장 회복력이 좋을 때는 잠잘 때라고 합니다. 어떤 치료법이든 어떤 용한약이든 잠을 잘 자고 일어날 때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에 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픈 부위에 온갖 신경이 쓰이지만 잠에 들게 되면 그런 것에서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픈 부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봐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로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상상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지금보다 신경을 끄는 편이 낫습니다. 신경을 끄기 위해 노력하면 오히려 또 사로잡히니 자신이 원하는 인생, 원하는 경험,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다른 곳으로 유도되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 예전에 나는 저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지? 라고 잊혔던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것은 자취를 감춥니다. 지금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상상의 법칙과는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잠재의식의 변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마도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한다면 왜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믿음과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일치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